여러분은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일부터 시작하실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하루 일과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해요. 저는 4시 50분에 알람이 돼 있고 10분 동안은 스트레칭도 하고 기지개 켜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래서 잠을 깨우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가끔 한 5분 정도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5시부터 새벽 예배와 미라클 모닝을 동시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켜놓고요. 새벽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클 모닝에서는 가끔 예고 없이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특강이 있는 날에는 그 특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라이브가 끝나고 바로 돌려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어서 조금 늦게 끝이 났습니다. 보통 때는 한 20분, 25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특강이 있는 날이어서 40분에 끝이 났고 40분부터 55분까지 15분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미가서 1장부터 4장을 읽었는데요. 미가서는 4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1시간 동안 100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읽다가 다른 생각이 나서 34초까지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는 아직도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다가구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후에 얘기 나눠보기로 해요. 그리고 오늘도 물건 검색과 시세 조사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게을러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정신 차리자, 시간 아껴 쓰라, 후딱 지나버린다, 놀지 마라. 요즘 동네 친구들 만나면 하염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고 저녁이 되면 아 이거 뭐지 나 너무 게을러졌다 정신 차리자 반성하자 그런 생각을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끊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독서 토론은 부자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순위를 따졌을 때 1, 2, 3등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서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을 킬 때마다 폰을 킬 때마다 늘 나오는 것이 기부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때마다 아유 내가 기부를 받아야 될 판이다. 나한테 기부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통 큰 기부 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저 어릴 때도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경을 했을 때도 생리대는 굉장히 비싼 편이어서 저도 그때 집이 가난해가지고 생리대 사는 것이 생리 살 때마다 엄마한테 눈치 보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에도 그런 소녀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도 없는 돈 쪼개서 거기에다 기부하고 있는데 지금도 어른들보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저는 꼭 기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빌딩 하나 구입하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지 않고 그날 하고 싶은 대로 해보면서 살기. 늘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제 보고 온 다가구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요이바로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이 주변은 전부 다 이렇게 필로틱 없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고 이 건물 주변으로 해서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름은 가온하우스였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 봤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런 우편물들도 많이 오는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겠죠. 1층에 보니까 이런 공실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세 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세 가구라고 나와 있어요. 1층 다가구 단독, 1층 단독, 3층 단독. 그래서 3층까지 있는데 한 층에 한 가구씩 해서 세 가구라고 건축물 대장에 있어요. 건축물 허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았죠.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 대지 면적 318, 건축 면적 135, 건폐율 42%, 건폐율 좋으니까 주변이 널널한 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요. 다가구 사실 때 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훨씬 좋죠. 다세대도 마찬가지. 2013년 1월 14일 신규 작성 신축이 됐고 이번 건축물로 등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여기에는 권리관계가 다 들어있어요. 임차인 목록과.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런 거는 없으니까 괜찮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도 없고, 비교란의 일괄 매각, 본건 건물은 건축물 현황 도상 1, 2, 3층 각층 한 가구용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각층 원룸 6개호로 되어 있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위반적 건축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좋은 것은 사용 승인이 2013년이기 때문에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죠. 8년째 접어들기 때문에 이런 건물은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또 신축이라는 그런 거품도 웬만큼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치는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양쪽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웬만큼 되어 있는 편이고 또 이 건물이 있는 쪽은 거의 이렇게 이 건물과 유사한 다가구 또는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한쪽이 바로 공원이어서 이렇게 넓은 도로가 있고 그래서 주차는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전부 다 모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수에 부담이 없고 그런데 이제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유찰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소유권 보존을 하면서 하나은행에서 근저당 4억 5천5백을 받았는데 2015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남건영이라는 분이 이 하나은행 채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등기가 2013년 2월 1일인데 여기 보면은 임차인분 대부분은 모두 2013년 2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대항력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타깝죠. 저 어제 가서 2층에 사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주 골치 아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1년 정도 살았는데 다행히 건물에 어떤 하자는 없고 건물 자체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살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8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부터 연락이 잘 되지 않고 결국은 이제 경매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임차인분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모두 배당 요구를 다 하셨고 건물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이제
방 쪼개기를 너무 많이 한 거죠. 이 금액이 지금 4억 5,500에 아니다. 청구 금액이 3억 3천 정도 되니까 이분들 다 합하면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7억 이상, 만약에 한 8억 정도의 낙찰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죠. 지금 9억 6천의 감정가인데 지금 4억 7천. 어떤 분이 7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신 분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분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아마 이 4천만 원을 못 받고 이사를 가신 경우. 여기 보면은 2020년 7월 달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2020년 8월 14일 날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거의 파산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경우가 되겠죠.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중개를 하였을까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자지적도 한번 볼게요. 위치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서 학군도 괜찮은 편이고 바로 여기니까요. 그리고 바로 공원이 있어서 주차하기가 괜찮고, 여기가 이제 이 다가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다가구와 빌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어서 수요도 꽤 많은 편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살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다가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원룸으로 다 쪼개놨기 때문에 살 수는 없는 곳이고, 또 위반 건축물이 될 가능성하고,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룸으로만 투자를 하고 또 위반 건축물을 해결할 수 있다면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 등기부 등본을 열어보면은 거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되어 있으면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2013년 2월 이제 신축을 했고, 여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잖아요. 4억 5,500. 근저당 이전을 하신 거죠. 채무 소유구권이 바뀌면서 전세권 설정 4천 돼 있고, 임차권도 4천이 설정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또 들어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꼭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중한 내 재산과 주변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부동산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만난 그분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쪽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들어온 것 뿐이다. 1년 동안 살았는데 원래는 더 살려고 했지만 주인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있어서 낙찰자가 들어와서 재계약할 거냐고 하면 자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은 이사를 가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이 좀 크겠죠. 물론 사람이 뭐 나쁜 생각을 하겠어요. 일부러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겠죠.
어쩌다 보니 돈이 그렇게 꼬이게 된 거죠. 그분 말씀으로는 해외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여파로 해외에 나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리스크를 떠안게 돼서 여기까지 여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지내고 싶은데 돈이 어쩌다 보니 꼬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조심해서 잘 살펴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